첫 번째 경기 아이슬란드 대 코소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수비 조직력과 철저한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며 그비드 요온센은 제공권이 뛰어나며 최전방에서 버티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비드 민소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운반을 담당하며 엘레르트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지원한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경기 운영이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코소보 역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시하는 전술을 선호한다. 라흐마니는 센터백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베리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볼 배급을 담당한다. 비투치는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강한 압박을 뚫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코소보 또한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공격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적인 전술을 기반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아이슬란드는 피지컬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비와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릴 것이며 코소보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린 후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릴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슬로바키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며 비포트니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스토야노비치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크로스와 돌파에 능하다. 그네즈다 체리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홈에서 경기력이 안정적인 만큼 슬로베니아는 세트피스와 압박을 활용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바키아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높은 점유율과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며 수슬로프는 2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을 조율하고 로보트카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압박을 담당한다. 베네스는 공격진에서 빠른 전진 드리블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선수로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며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강한 압박과 슬로바키아의 점유율 대결로 압축된다. 슬로베니아는 피지컬을 활용한 강한 수비와 세트피스를 앞세워 상대를 압박할 것이고 슬로바키아는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율 축구로 경기를 풀어나갈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벨기에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벨기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공격 전개와 빠른 패스 플레이를 구사한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 능력을 보이며 산비로콩가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수비 조율을 담당한다. 엥겔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벨기에는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동기부여가 강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한 후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펼친다. 야렘추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며 무드리크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한다. 진첸코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벨기에의 빠른 패스 플레이와 우크라이나의 역습 대결로 압축된다. 벨기에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우크라이나는 무드리크를 활용한 측면 공략을 시도할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불가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며 스즈모딕스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를 담당하고 페럿은 빠른 돌파와 득점력이 강점이고 퍼거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강한 피지컬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크고 홈에서 경기력이 강한 아일랜드는 텃세가 강한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더욱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불가리아는 4-1-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빠른 역습을 노리는 팀이며 키리로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며 루세프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크라스테프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경기 운영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원정 경기의 심리적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아일랜드의 강한 압박과 불가리아의 역습 대결로 압축된다. 아일랜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압박과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반면 불가리아는 원정 경기의 부담과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 번째 경기 스페인 대 네덜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볼이 있는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을 선호한다. 니코 윌리엄스는 빠른 돌파 능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변수를 창출하고, 페드리는 중원에서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예레미 피노는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빠르게 공간을 파고들며 슈팅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스페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네덜란드를 끌어올린 후 패스 플레이를 활용해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네덜란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이며, 지르크제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흐라벤버르그는 중원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포는 공격진에서 결정적인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 전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고립될 가능성이 있고,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점유율 축구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상대보다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의 점유율 장악과 네덜란드의 압박 대결로 압축된다. 스페인은 볼이 있는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며, 네덜란드는 상대의 점유율을 깨뜨리기 위해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 프랑스 대 크로아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4-3-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속도를 활용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음바페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폭발적인 돌파 능력과 득점력을 자랑하며, 은쿤쿠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과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튀랑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는 측면 공격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크로아티아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크로아티아는 5-4-1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전술을 선호한다. 크라마리치는 최전방에서 득점 찬스를 노리며, 모드리치는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볼 배급을 담당한다. 코바치치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을 오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측면에서 수적인 열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프랑스의 빠른 공격 전환을 제어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공격적인 측면 우위와 크로아티아의 수비적인 대응이 맞붙는 경기다. 프랑스는 포백 기반 포메이션을 활용해 측면 지역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협력하며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반면 크로아티아는 5-4-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에서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